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기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측도 무성한데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미리 보는 윤 대통령의 답안지가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잠시 후 10시 반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인데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이뤄지게 됩니다. 그 배경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데 어디서 좀 찾아야겠습니까, 이유를?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두 가지 점에서 이렇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선고 일정이 조금 더 앞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일단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쟁점이 비교적 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놓기가 윤 대통령보다 조금 더 간이했다라는 점이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조금 더 앞에 잡힌 배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유는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 후에 미칠 사회적 파장, 또 특히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아마 두 사건의 이 선고일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내지는 기각, 각하, 어떠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국정의 2인자일 수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거취가 정확하게 결정돼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조기 대선도 치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최상목 권한 대행의 체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를 다시 복귀시킬 건지 이런 것들도 국정 혼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에 국정 2인자일 수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거취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즉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먼저 잡은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게 사건 접수한 시간이 중요하다, 아니면 변론기일이 이제 종결된 시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고 일자를 정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변론이 종결됐다고 해서 먼저 접수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선고가 잡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헌법재판뿐만 아니라요. 민사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변론 종결이 먼저 됐지만 선고기일이 이후에 잡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지정됐던 선고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선입선출의 원칙이다라고 또 일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고요. 지금 헌재에서 이 선고기일을 내놓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면 결론이 나오는 순서대로 좀 내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 최재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이 선고 결과를 보면 이 만장일치라는 분명한 결론이 이르면 빠르게 선고기일을 잡는 수순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고, 다만 윤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인가,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두고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결론들의 순서가 미칠 사회적 파장,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현재 재판관들이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고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선고 기일은 정해졌고 그렇다면 이 한 차례 변론 기일로 종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총리 같은 경우에. 그 쟁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5가지의 이 탄핵 소추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덕수 총리 참석했었죠. 이때 당시에 공모했거나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도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몫인 이 3인에 대해서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임명을 보류했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부족하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총 이제 합쳐져서 한 5가지의 사유로 탄핵 소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어떤 뭐 가늠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을 통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문에 우리가 흐름을 읽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의 쟁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쟁점은 아까 제가 이 대표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의 이 공모 또 가담,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소추 사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에서 이 한 총리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아니라 기각에 나아간다면 이 하나하나의 소추 사유마다 헌재에 결정을 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위법위헌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위법위헌에 대한 판단 다음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한 총리가 당시 했던 행동이 과연 가담 내지는 묵인 방조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윤 대통령의 이 선포한 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증거 서류로는 이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이 수사 기록들이 헌재의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총리의 사건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현재 증거로 채택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거에 대해서 혹시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헌재의 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쟁점에서 이 한 총리에 대한 결정문이 윤 대통령 선고에 있어서의 어떤 예고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이제 헌재에서 상세한 이제 이유를 밝힐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하가 됐을 때는 실질적인 본안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됐을 경우를 염두에 볼 때도 헌재 재판관들의 이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이 설시가 없을 수 있고요. 또 한 총리는 분명히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군을 이제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랐고 또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라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증인 신문 때도 분명히 밝혔고요. 이미 거듭해서 만류를 했었고 본인을 포함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진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묵인 내지는 방조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12월 3일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까지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점이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한 총리의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윤 대통령 선고를 미리 볼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 네. 총리 측에서도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의결 정족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이제 과반수냐 아니면 3분의 2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판단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의 대부분이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의사결정 등이 대부분 탄핵소추 사유로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위헌 위법하다라는 것이 소추 사유의 대부분이라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의결정도수를 충족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것에 대한 선례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결 정도수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고심을 거듭했을 것 같고요. 제가 각하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다면 전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출석하는 장면 보셨습니다. 10시 반부터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기자들의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많았고 관련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구속영장 실시심사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쟁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연 혐의가 영장을 발부할 만큼 소명됐는가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서부지법에서는 여러 차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예. 그 반려한 사유 관련해서는 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라는 고의성이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즉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사유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부당한 인사조치, 또 비아폰 삭제 지시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누군가는 비아폰 삭제 지시를 김성훈 차장이 했다라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그 증거 기록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이런 만큼 일단은 영장에 대해서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영장을 발부해서 누군가의 신체의 자유를 앗아갈 만큼 혐의가 이른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혐의가 과연 소명됐는가를 판사가 좀 볼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걸으면서 이 김성훈 차장도 이야기했던 것이 나는 경호처 직원으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경호 업무를 했을 뿐이지 공무집행 방해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즉 고의를 부인한 거죠. 예. 서부지검 검사가 영장을 반려했던 사유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혐의가 소명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 도망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해서 스스로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미 대부분의 물적 증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고 특히나 24시간 경호 체제가 가동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4시간 동안 내가 경호 체제 때문에 이 대통령 주변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또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이 대통령과 가까이 있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김성훈 차장 관련해서 진술했던 하부 직원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련자들,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은 지난달에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또 입건하기도 네. 했습니다. 물론 아직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본격화되진 않았는데요. 이 공범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함께 지낸다라는 것은 공범감도 진술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24시간 윤 대통령 옆에 있다라는 것이 그 경호처 내부의 직원들에게 어떤 인적인 이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부각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이 혐의 소명 그리고 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쟁점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총기 사용을 뭐 언급했다라던가 앞서 뭐 이야기 나온 것처럼 뭐 대통령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쟁점이 되는 겁니까? 그게 큰 쟁점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이 윤 대통령을 공무집행 방해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범감 진술을 맞출 가능성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강조할 가능성이 있지만요. 예.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수사가 됐다라는 보도는 없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쟁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은 앞서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 경찰은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심사를 받는 것인데 그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석방된 점입니다. 이 부분을 또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24시간 이 대통령을 경호해야 한다. 따라서 내가 부재할 경우에는 경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든 재판이든 나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겠다. 예. 이후 재판결에서 예를 들어 실형을 선고를 한다면 그때 구속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몇 달간 이어질 이 수사와 재판 과정은 나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싶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두었다가는 윤 대통령도 현재 입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범 간 진술을 맞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을 더 살펴본다면 이 김성훈 차장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예. 과연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기현 판사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이 체포영장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불법한 체포영장을 막은 것이 과연 내가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쟁점도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적인 이런 쟁점들이 또 하나의 이 영장 발부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어쨌든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게 된다면 경찰 특수단 같은 경우에 좀 속도를 붙게 되지 않을까, 속도가 네.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경호처 압수수색이 계속해서 시도는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도 구속이 된다면 가능해진다고 봐야겠습니까? 영장은 나올 수 있지만 예. 항상 문제는 집행이었죠. 영장이 나오더라도 항상 경호처에서는 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들어서 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상 기밀구역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에 우리는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같은 조의 2항을 보시면 이 중대한 이익을 해치할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자는 승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간의 이 대통령실이랄지 경호처가 보였던 우리가 태도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는 이 비아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또 굉장히 또 충돌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서부지법에 출석한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과 관련한 이야기도 짚어봤고요. 월요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있겠고, 아까 저희가 이 부분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선고는 그렇다면 언제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사실은 큰 관심인데 일단은 헌재에서는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네. 했어요. 그러면은 최소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은 공보는 처음 들어봐서 아. 생소하기는 했었는데요. 예, 예. 그렇지만 이번 주 안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최소한도 이제 다음 주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주말에는 안 하는 거죠? 네, 주말에는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 지정까지 함께하기는 헌재 재판관들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화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이 나올 수 있는데 선고기일 지정은 보통 선고기일을 앞두고 한 2, 3일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마 빠르면 다음 주 후반대 목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그래도 3월 안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마 다음 주 후반대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께서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향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형사재판의 결과가 탄핵 심판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과정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사실은 두 가지 절차는 형사재판 또 헌법재판이라는 점에서 성질을 달리하고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 탄핵 심판의 결정문에서는 12월 3일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문에서의 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검찰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법적으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만 이 같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에서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결정문에 대해서 어쨌든 형사재판에서도 고려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공판검사도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12월 3일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이 중대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검찰에서는 헌재 결정문을 증거로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